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잠시 후 1타 경제 코너에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경제 이슈 풀이해드립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7일부터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청취자분들께 묻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대출자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대출자분들이 뭐 채무자가 이제 은행 가갖고요. 나 지금 너무 돈 갚기 힘들어서 조금만 이 채무를 좀 조정해 주거나 아니면 뭐 상환 일정을 좀 조정해 주거나 원금 좀 조정해 주면 안 될까요? 라고 만약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게 바로 개인 채무자 보호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1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금융회사,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자가 뭐 대출하신 분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럼 그 채권을요, 보통은 이제 추심 위탁 회사에 이제 의뢰를 합니다. 한마디로 돈 받아주세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 대법 쪽으로 할인해서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법은 그 채권을 사갖고 당연히 이제 추심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관행적이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실상 뭐 지금 보면은 금융회사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은행이라고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은행과 채무자가 뭔가 그 전에 좀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대출을 안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내 입장에서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법률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이번에 좀 마련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일단 가장 아마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채무조정 요청권입니다. 아까 제가 좀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은행 가갖고 내 채무 좀 조정해 주세요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대상자가 대출 원금 3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은행 가갖고 나 지금 힘드니까 좀 뭐 채무 조정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대출 원금이 3천만 원이면 내가 총 대출 금액이 3천만 원인데 그럼 많이 넘어가는데 그럼 난 안 되나? 그게 아니라 각 은행사별로. 뭐 각 금융사별로 3천만 원. 따로. 네, 그래서 A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에요, 원금이. 알겠어요. 그럼 나 그 은행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가, 이게 연체가 많으신 분들은 연체 이자 때문에 3천만 원 넘어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원금만으로 따집니다. 원금 3천만 원 미만이면 각 금융회사별로 따로 가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좋냐 그러면, 보통은 이제는 연체하고 조금 채무 조정을 받게 되면은 뭐 신용회복위원회 쪽으로 가거든요, 많이들. 근데 그렇죠. 이게 신용회복위원회 가든 뭐 법원에서 뭐 회생을 하든 파산하든 간에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채무 조정 요청권을 쓰게 되면은 10일 안으로, 영업일로 10일 안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거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10일 안에? 예,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게 정말 빠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채무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게 은행과 뭔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채무 조정이 요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 해이를 좀 막기 위한 건데, 예. 그러니까 그 내가 갖고 있는 빚이 뭐 대출이 뭐 예서 뭐 소송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조정 등이 이제 진행 중인 것들은 당연히 이제는 좀 요청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절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일단 뭐 금융회사에서 이런 것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3회 이상 이제 따르지 않는 경우, 한마디로 뭐 내가 빚을
빚을 안고 있는데 은행에서 뭐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서류 떼오라는데 안 떼가 그런 거죠. 그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단칼에 이제 알겠어요. 3회 이상 되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제 3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미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좀 깎아줄게. 그러면 월 얼마씩 갚어. 이렇게 합의를 한 상태 이거를 3개월 이상 안 지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경우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입원 치료라든지 실업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못 갚는 경우는 6개월 이상. 그거는 이제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만들었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채무자한테 좋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기존에는 무슨 뭐 대부업체나 뭐 추심업체한테 팔아서 넘겼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때 뭐 한 10%도 못 받잖아요, 돈을. 맞습니다. 그나마 이 직접 채무자하고 협의해서 네. 10%보다 더 받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법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대법적으로 팔아버리면 은행도 손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을 통해서 뭐냐면 취지가 그러면 그 전에 어차피 니네도 손해니까 차라리 채무자랑 좀 상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그냥 빚을 갚도록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니?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동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법이 제가 봤을 땐 뭐 실효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채무자들이 좀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 게 핵심이고 네. 그렇게 요청되면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일단은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 이자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 이게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이제 법률적 용어가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이제 빌렸는데 이제 월 10만 원씩 예를 들어서 뭐 갚도록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근데 못 갚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보통은 가면은 연체 이자가 붙을 텐데 원금 1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연체 이자가 붙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못 갚은 그 10만 원에 대해서만 거기에서만 연체 이자가 붙고 나머지 90만 원은 연체 이자가 붙진 않아요. 그냥 약정 이자만 그대로 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바뀌었어요. 이것도 큰 변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봤을 때 채무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고 또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일단은 이제 또 반복적인 채권 매도도 사실상 이건 규제가 됩니다. 아까 이제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팔거든요, 채권을. 한마디로 은행에서 이거는 이 사람은 못 갖고 있겠구나. 그냥 할인해서 그냥 대부업체로 팔아버려야지 판단 말이에요. 근데 받았던 대부업체가 힘드니까 또 팝니다. 또 다른 대부업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채권이 계속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는 사실상 굉장히 내부 통제가 미약한 대부업체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뭘 하냐? 불법 추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도 싸게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든 받아내야지 돈 받아서 돈 벌어 이러니까 불법 추심까지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 계속적으로 양도가 돼서 그래요. 이거를 막습니다.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 양도를 제한하게 돼요. 예. 이것도 이번에 명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양도 횟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 추심도 많이 사라질 거고 무엇보다 저는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채권이 계속 양도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 생기냐? 그 채무자의 개인 정보가 계속 돌거든요. 맞아요. 네, 정보 유출도 네, 정보 유출이 돼요. 그거를 이제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번에 이제는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서 양도를 금지하는 부분, 제한하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다음 또요. 네, 과도한 좀 추심을 좀 제한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추심이 들어오면 돈 달라고 막 전화 오고 찾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게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 총량제가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7번으로 제한.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전화, 뭐 방문 이제 다 포함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심이 이제 횟수에 이제 포함이 돼요. 뭐 방문이나 전화 다. 그래서 이것도 7일에 7회 안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난 사고 당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사고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추심을 일부 유예할 수 있는 추심 유예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본인 당연히 포함되고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나의 위와 밑에 가족들 그다음에 그 수술이라든지 입원 혼인 장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추심을 좀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추심 유예제로 해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 또 제도가 하나가 뭐냐 그러면 추심 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이라고 추심 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이거 어렵네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특정 시간대에 특정 수단을 동원해서 추심 연락하지 마세요. 예. 이런
그걸 요청할 수 있다. 네, 그걸 요청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특정 시간대 나는 이거 애를 봐야 된다든지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자꾸 추심 전화 오면 사실 내가 경제 활동 못 하잖아요. 예. 이 시간대 피해 주세요.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나한테 추심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경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번에 좀 잘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예. 해봅니다. 이게 개인 금융 채무자만 대상이에요? 아니면 뭐 소상공인도 돼요? 소상공인도 됩니다. 여기서 보면 금융회사에 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회사, 뭐 은행도 다 되지만은 일단은 뭐 신용보증 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 기금 이것도 들어가거든요. 예, 예. 또 하나가 공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직접대출도 있는데 공단에 있는 이런 정책 자금도 이번에 채무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 가시면요, 채무조정 절차라고 이미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가셔도 소상공인 분들 동일하게 채무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금융기관 내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돈을 빌려 쓴 금융기관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새롭게 열렸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이고. 맞습니다. 이것 외에 채무 때문에 힘들다고 그럴 때 알아볼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 제도는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채무조정을 요청하시는 거. 신용회복위원회.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다라고 본다 그러면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을 좀 활용해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법원 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아시겠지만 법원에 개인 회생이라든지 개인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밟아가시고요. 가장 먼저 저는 권유드리는 거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에 5500번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요 전에 금융기관하고 먼저 협의할 수 있으면 해보고.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송 변호사 뜬 인물. 저희 당 대표 말고 다른 분을 좀 꼽아볼까 했는데요. 이번 주는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를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의 승리로 지도력을 재확인했죠. 그리고 현재 여권에 필요한 쇄신과 변화를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을 얻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선정하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뜬 인물. 재보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저 정근식 교육감 당선자가 일단 그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조직세에선 좀 열세였다는 평가였다고 하더라고요. 캠프 내부도. 그런데 여기에는 뭐 여러 변수가 있지만 일단 뭐 역사관, 역사교육 이 부분도 이제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이 있는 이슈였던 것 같고 또 한 언론 분석에 따르면 이른바 윤김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유권자들이 이 교육감 투표에 이제 진보 진영의 투표를 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2주의 뜬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자, 금주의 진 인물로 갑시다. 송 변호사.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자, 재보궐선거 결과를 피층적으로 놓고 보면 조국 대표가 진인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문을 걸었던 영광군수 선거에서도 큰 격차로 패배를 했고 곡성에서도 패배를 했고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포말 정당이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진인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에서도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당력을 기울였는데 41%라고 하는 과반을 넘지 못하는 그런 득표율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3자 구도에 힘입어서 영광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산 금정에서는 후보 단일화까지 해서 야권 전체가 올인을 했는데 22%라고 하는 큰 격차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호남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중도 확장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좀 한 걸음만 깊이 들어가 보면 진인물은 이재명 대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장혜미 변호사 진인물. 저는 검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진인물로 좀 꼽아봤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해야 되겠죠. 김건희 여사한테 도이치모터스 사건 4년 6개월인가 수사하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해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다. 증거와 법리에 의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불기소를 할 때 가장 많은 사유가 증거 불충분이에요. 그런데 증거를 그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보니까 4시간 이상을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불기소를 하는데 검찰이 4시간 브리핑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기소도 아니고요. 심지어. 네. 그런데 압수수색 법원이 기각했다. 근데 그 다음날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 그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있었죠. 한 번도 영장을 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중앙지검장이 인정을 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준다. 이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뭐 두 가지 얘기 나눠봅시다. 재보선 결국 이제 4군데 단체장 뽑는데 2대2.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재명 대표가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확장성 입증을 못했다. 그 해석 어떻게 되세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모든 언론에서 거의 대부분이 진단하듯이 그냥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된 것 같아요. 만약에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탈환을 했다면 내지는 진보당이 이겼다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했겠죠. 반대로 한동훈 대표도 금정에서 패배했다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정에서 지난 총선 때 13%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졌어요. 그때도 여유 있게 따돌렸는데 이제 공표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 일부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 아 그래도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22% 차이예요. 예, 근데 이 22%가 지난 지방선거와 또 견줘보면 유사하게 나온 거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진인물로까지 하는 건 저는 어쨌든 정파적인 견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금정에서 약간의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이게 한동훈 대표 책임이라기보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국면을 어렵게 했던 측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비겼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께 승리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뭐 축하드린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 제가 봤던 건 강화는 뭐 한 집 건너 하나 다 당원분들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대단히 보수적이고. 근데 그 표 차이가 생각보다 저는 많이 나진 않았는데 이분들이 진짜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적견 지역에서 그 북한의 소리 때문에. 예. 이게 저도 이제 기자분들한테 물어보고 했더니 야밤에 갑자기 뭐 곡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일상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대안도 내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도 좀 녹아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접경 지역 소음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특히 또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 써서 보고 있는 문제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송해면처럼 그 소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의 표심에는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의 그 전체 선거 결과는 표 분산을 야기했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득표를 6.5%까지 합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야의 격차는 15%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알겠어요. 네. 그다음에 영광군수 얘기 짧게만 더 하면 결국에는 영광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표심은 이번에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그 표가 그러면은 진보당에 가야 할지 조국혁신당에 가야 할지 헷갈리다가 분산이 돼서 결국 영광군수를 방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내상을 입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거는 일단 좀 비교적 그래도 진보당이 이기는 거 아니야? 라는 분석도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비교적 큰 차이로. 왜냐하면 민주당이 과거에 호남에서 민심을 잃었을 때 상당히 어려워졌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출현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정도 위기의식 때문에 이렇게 큰 표차로 보수 유권자분들이 표를 주신 것 같아요. 이거 한동훈 대표 체계가 흔들면 안 되겠다. 이제 반대로 호남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선택한다면 이재명 대표 체계가 또 위태로울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힘을 모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자릿수 때를 이제 득표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였던 건 저는 보수 그 정당의 대표로서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한 15% 정도까지 표를 견인해낸 사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비교를 한다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말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등이 꽤 득표를 의미 있게 한다는 거 좋은 현상이죠.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 곡성의 낙선 인사를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사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현 지도부에서도 호남에서 조금이라도 더 인정을 받고 득표를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해야죠.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함께 다녀왔습니다. 예. 자, 검찰 얘기로 가서 조금 아까 우리 장 변호사께서 이 불기소하는 설명을 4시간 넘게 하는 그런 거 봤느냐? 네. 그런 거 못 봤죠? 저도 본 적은 없다. 근데 이게 도이치모터스가 사안이 워낙에 복잡해서 저도 이해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검찰에서 보도 참고 자료로 낸 게 11장이나 되던데 상당히 그 내용도 빽빽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2심 판결문하고 대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직 충분히 그 분석을 마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인 것 같긴 그런데 합니다. 아무튼 보수 언론에서까지도 이 불기소가 과연 타당하냐, 여전히 미심쩍은 그런 대목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뭐 2표까지 그려서 막 설명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선? 일단 지금 주요 일간지들 사설에서도 이 문제는 이제 그 수사와 사법의 영역에서 국민적 판단의 영역,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납득하시느냐 받아들이시냐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데에는 뭐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지점에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떼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하나는 앞서 장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반려됐다, 기각됐다라고 하다가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검찰의 설명이 바뀐 것은 사실은 좀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이런 것은 정확하게 설명했어야 돼요.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왜 안 했는지 일부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2010년, 11년 무렵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10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아마 나오는 게 별로 없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청구는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으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겸허하게 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 검찰에서 레드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처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부에 레드팀을 만들어서 반대 의견도 들어가면서 의사결정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레드팀을 어떻게 만든다, 뭐 평검사들까지 포함해서 만드는 걸로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이번 주 화요일 아침 조간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오후에 그 레드팀 모아놓고 회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루 반, 뭐 길면 한 이틀 정도 그 레드팀이 검토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이게 워낙에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도 방대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레드팀이 과연 충분히 이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할 만한 시간이 주어졌겠는가, 이런 점에서 제가 변호사로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민주당은 그래서 이제 특검 다시 법 내고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네. 저는 이런 분들이 검찰에 남아있는 게 검찰 조직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내부의 다른 조직원들, 그 검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것과 직접 연관된 건 아닙니다만 국감 자료 중에 올 8월까지 이 검찰을 떠난 인력이 100명이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검찰 2,000명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거예요. 이 부분은 검찰 조직이 더 이상 그 일원들한테, 구성원들한테 어떤 자부심을 주지 못하는 조직으로 전락한 겁니다. 제가 이 불기소 처분이 난 다음 날 한 조간 사설 제목이 검찰은 끝났다라더군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이 국면에서 예전에 한번 논평을
결정을 냈어요. 아마 불기소 처분을 하고 계속 이런 스탠스라면 검찰은 없어질 거다라는 취지였어요. 대단히 강한 어조였죠. 근데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흔적이 있어요. 사실 김건희 여사 전주 손모 씨가 유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다르다 막 도표까지 그려서 설명하잖아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정팔 다 떠나서 그냥 변호사로 봤을 때 이 전주 손모 씨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법원에서 다 유죄로 받았던, 왜냐하면 통정 허위 매매가 있었다고 하려면 얼마에 몇 개를 팔았는지 그 일자 시간이 다 나와야 돼요. 공소장에. 그리고 유죄로까지 인정된 사실관계 그 곳곳에 김 여사가 직접 매도를 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거로 나와요. 실제로 23억 원 이득을 올렸다는 거 증권거래소에서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여사와 그 모친께서요. 싸게 던지고 비싸게 받고 이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준다. 저는 김건희 여사 이 이름을 지우고 대한민국에 누구를 넣더라도 검찰이 이걸 불기소했을까? 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일부에서 무리하다, 검찰총장이 탄핵된 전례가 없다라고 하지만 예. 그 빌미를 제공한 건 검찰입니다.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검찰은 끝났다라고 하는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사설 제목, 그게 지금 그 어제자 한겨레 조간에 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평소에 검찰에 대해서 어떤 논조로 보도해 왔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 사설 제목이 대표성을 갖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가 그러면은 법리와 증거에만 기반해서 내려진 것이냐, 이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국민적인 시선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게 법적으로는 방조범으로조차도 기소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냐. 그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에 힘입어서 이익을 봤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러면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대외 활동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확인이 되는 것이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 자체조사, 정례조사를 실시해서 어제 공표를 했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가 지금 67%입니다. 늘려야 한다는 사람 4%밖에 없거든요. 3분의 2가 이렇게 대답할 때는 사실 국민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민심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특히 네. 김건희 여사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할 때가 됐다. 그 얘기는 이제 후반부에 예. 다시 좀 나누도록 하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논평 내용이 뭐였죠? 국민들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당일에는 그런 일성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3대 요구사항 중에 마지막이 뭐였었죠? 3대 요구사항이 이제 대통령실 개편, 외부활동 자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의혹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한 절차가 있다면은 필요한 절차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였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그게 이제 일단은 지금 뒤에서 저희가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명품백도 불기소됐고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의혹을 풀기 위한 무슨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가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절차는 그러니까 뒤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명태균 씨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일단 자체적으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팩트 파인딩을 해야 됩니다. 명태균 씨가 파편적으로 카카오톡 한 장 내놓고 그다음에 본인이 필요할 때 기자들과 만나서 유리한 말들을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명태균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안과 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절차는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특검에 대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없고요. 다만 거기서 말하는 그 필요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이고 총체적인 팩트 파인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자료를 받든지 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문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묻고 또 묻고 해서 일단 전모를 알고 있어야죠.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 절차라는 건 특검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기류가 좀 심상치 않다고 생각이 네. 드는 거는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미 명품백 도이치는 끝났어요. 법률적으로.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이제 고발인들이 항고를 하거나 이런 절차 남아 있어서 좀 볼 텐데 그것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데 지금 독대랍도 이런 겁니다. 독대 결과물에 따라서 이른바 친한계들이
아예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탈표 장담 못할 텐데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은 계속해서 논평도 내고 한동훈 대표를 향한 메시지에는 한동훈 대표가 의혹 규명에 협조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김건희 여사한테 한 겁니다. 대통령께도 한 말이고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아마 한동훈 대표의 머릿속에도 특검이라는 부분이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수사는 일단락이 됐고 그것을 다시 정말 의혹에 규명한다면 말씀 주신 대로 명태균 이슈도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더 명태균 씨는 이제 막 좀 무르익어가고 좀 초입 단계에 있다면 이미 다 목도했던 명품백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미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까지 끝났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바로미터가 되는 건 특검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부 넘어가기 전에 제 특검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2부에 합시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미 2부고요. 후반부 토론에서 하도록 합시다. 1시 30분이라서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도 충청 일부 지역과 강원권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감속 운행 부탁드리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동 분기점 234차로에서 승용차 여러 대가 빗길에 미끄러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를 통해 겨우 소통하면서 뒤로 2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고요. 이후 청주 부근 더디다가 수원과 서울시 구간으로 양방향에서 지체해서 행합니다. 이후로도 부산 쪽은 천안 일대와 남이 분기점 쪽으로 모두 34km 구간 정체 길게 이어지고 내륙을 통하는 또 다른 길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도 호법에서 모가, 서청주에서 남이 사이 정체가 길고 상행선인 하남 쪽으론 오창에서 진천 터널 또 일죽 부근 남이천과 중부 1터널 부근으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안개 구간에서 벌써 두 번째 사고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대관령 5터널 1차로가 버스 단독 사고로 막혀 있고요. 이전 시간 대관령 1터널 부근으로도 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 3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 변호사. 네, 전반부에서 그 독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 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아침에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원들의 뜻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맞서 싸워라, 차별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과 함께 정부와 여당을 바꿔달라는 그런 의미다. 뒷부분 얘기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통령과 함께 정부와 여당을 바꿔달라. 그런데 여기서 차별화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동훈 대표는 비공개석상에서 최근에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차별화를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옳은 말, 맞는 말 할 생각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이렇게 당내 일각에서는 뭐 문제 해결보다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본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본인이 여러 번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난 차별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옳은 말이나 바른 말을 할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포인트에 좀 집중해서 월요일 회동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 한마디. 네, 저도 보궐선거 다음 날 나온 한동훈 대표 말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김 여사 대선 약속대로 대외 활동 중단해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시급인데 이게 사실 이제
그동안 뭐 보궐선거 전에도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그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상당히 강경하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발언의 수위가. 그리고 한 15분 이상을 한동훈 대표가 혼자 이제 말씀을 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점점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 정점에 또 독대 아닌 면담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이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의제는 이미 공개가 됐어요. 그것도 이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우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스타일이 독대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지 않는다. 그런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의제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장회전을 안 할 도리가 없다라는 예, 취지로 예.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진짜 이번 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네, 그죠? 다음 주. 이제 그 얘기로 바로 넘어갑시다. 이제 아까 전반부에 얘기하던 뭐 특검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지난주 주말에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를 보면 대통령실을 향해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 대표는 이미 요구 사항을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외 활동하지 마라. 대통령실에 사람 바꿔라. 그다음에 뭐 필요한 절차 그래서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는 검찰이 불기소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특검을 우리가 받아야 될지도 모르니 검찰이 기소해라라는 식으로 읽혔거든요. 근데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건 특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앞서 예. 전반부에서 특검 얘기 하려다가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자. 그 어제 목요일이죠. 민주당에서 이제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혐의가 13가지나 돼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11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게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뭐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과정, 뭐 총선 공천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수사 항목에 넣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 특검은 여전히 야당이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야당이 특검을 골라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이것은 민주당이 특검을 골라서 여당을 수사해보겠다 혹은 여당 의원들을 수사해보겠다 지금 이런 의도로까지 읽히기 때문에 점점 더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다른 어떤 의견 그러니까 찬성표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 장 변호사가 얘기한 이탈표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잖아요. 당시에 표결을 할 때 내 표의 이탈표가 나왔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없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 지금 이틀 전에 특검법이 나왔잖아요. 그 내용들을 또 국내 의원들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데 이런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의 표단속이 없었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거는 정말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법안이지 않습니까? 물밑에서 민주당과 좀 하든지 민주당도 좀 강하게 좀 밀어붙였습니다만 그리고 그 수위를 높였다고 국민의힘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입법 과정 중에서. 그리고 이 특검이 나온 이후의 워딩입니다. 신조 부총장이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독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반응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달라질 것이라고 아주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한동훈 대표도 이제는 이제 뭐 아까 다른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정치적 수사 같고 이젠 다른 말을 할 채비가 이미 끝났고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이게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과 분리하지 않으면 정치적 미래가 없어요. 대통령 지지율 너무 낮습니다. 탄핵이란 말의 무게도 지극히 가벼워졌어요. 모두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럼 한동훈 대표의 이런 요구사항을 대통령이 받을 것인가에 이 공이 넘어갔는데 저는 이미 그 공을 안 받는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실 낸 게 아닌가 싶어요. 비선 있다. 이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비선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적 라인 쇄신해야 된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에서는 선거 앞두고 옳은 말만 한다 이렇게 좀 폄훼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맞는 말이에요. 비선 라인 있으면 쇄신하고 인적 라인도 정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거 없다라고 하고 공개 홍보 자제하라고 이런 말이 나오면 인사권 전 대통령이고 결정권 전 대통령실인데 월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지금까지 나오고 권성동 사실상 대리인 아닙니까? 이런 게 좀 간극을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배석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석을 할 수도 있죠.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는 뭐 누가 배석하고 배석하지 않고를 지금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밝혔는데요. 일단은 그 독대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사안만 논의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민생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여야 의정이라든가 다른 민생 현안들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비서실장이 배석해 있으면은 또 대통령께서 설명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비서실장이 그런 부분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 독대 과정에서 뭔가 의견 일치에 이르게 되면 대통령은 실행을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비서실장이 배석해 있는 가운데 이거 해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저는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해석할 때 독대가 아닌 배석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딴소리 나올까 봐. 예, 서로 딴소리 나올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안전장치 이런 느낌으로 양쪽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격돌하고 좋지 않게 끝났을 경우를 상정했을 때는 서로 본인한테 유리하게 언론에 알릴 그런 동의는 있는데 그걸 그나마 좀 중간자적 관점에서 조율해줄 사람이 있는 게 안전하지 예. 않냐 이런 판단을 양쪽이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싸움을 붙이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이니까 지켜보는데 현재 국면상으로는 아무튼 대통령실 개편과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같은 거는 그 가시적으로 금방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받지 않으면 특검도 우리 장담 못합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저는 준 거라고 보거든요. 대통령한테. 과연 대통령이 어떤 응답을 할지 그건 우리 월요일 날 지켜보도록 하고 명태균 씨 그다음 오빠 이야기 뭐 이런 거 우리 장 변호사부터 얘기해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웬 오빠 이게 어떻게 친오빠야 라는 게 좀 주된 거였던 것 같은데 지금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일단 그 오빠의 해석과 관련해서 당사자에 대해서는 뭐 박지원 전 원장도 이건 친오빠가 맞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 안팎에서 뭐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오빠가 이 대선 과정에서 좀 관여한 건 사실이고 저도 들은 얘기로는 한 기자가 그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분이 좀 대단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기자들이 인식한다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오기도 했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기자들 접촉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활동을 사실상 공적 타이틀은 없지만 했던 것으로 개사가 같은 것도 이른바 뭐 친오빠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도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명태균 씨를 대단히 폄훼하는 또 워딩이 그 당시에 왜냐하면 입당을 하니 많이 왜냐하면 이 카톡 공개된 거에 날짜가 없습니다. 근데 맥락을 보면 뭐 이준석 대표를 만나라 어쩌라 이런 걸 보면 입당 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께서는 후보일 때 입당하는 걸 좀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이제 명태균 씨는 좀 입당을 뭐 이렇게 좀 종용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이 과정 중에 당신이 뭔데 이렇게 관여를 하느냐라는 언쟁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거는 진짜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오빠가 이런 국면에 등장한다는 거 친오빠. 그리고 이 명태균 씨 살라미 전술 지금 쓰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명확하게 해명 못합니다. 살라미 하다가 또 안 하기도 하다가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맘대로인데 어제도 이제 기자들이 그 앞에 다 이제 포진을 하고 있는데 또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낸다고만 하더라고요. 일단은 골칫덩이죠 지금 명태균 씨가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대통령실에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그리고 선제적인 팩트 파인딩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제 살라미 전술 말씀하셨는데 명태균 씨가 무슨 카카오톡 한 장 이렇게 딱 내놓는다든가 또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언론이 그러면은 더 궁금증을 느끼고 갈증을 느낄 타이밍을 딱 잡아서 언론과 접촉을 해서 본인이 유리한 이야기만 또 풀어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빨리 전체적인 그 진상을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더 좋은 것은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안은 사실은 과거에 이렇게 됐던 거고 이런 부분은 또 국민들 앞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그 소위 이제 언론에서 3대 요구사항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그 대응은 선제적 팩트 파인딩이라기보다는 거짓말로 일단 막아보려고 하다가
뒤통수 맞고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제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의뢰인들에게 이제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게 불리한 것은 잘 기억을 못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변호사에게도 말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충분히 듣고 내가 의문점이 있으면 또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체 사실관계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좋은 변론이 이루어지고 그게 의뢰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이제 아마도 처음에 뭐 2번 만났다라고 했는데 이제 2번보다 더 있는 걸로 나와서 지금 부정확하다는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확이 아니라 발뺌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로서 이제 의뢰인과 팩트 파인딩을 해보는 과정에 비춰 보면은 뭔가 처음에 부정확한 기억에 의한 답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확인을 제대로 못했거나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팩트 파인딩이 필요하다는 거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팩트 파인딩은 그냥 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가서 물어보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묻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진실에 정확하게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금방 들킬 거짓말은 하지 않는 거라고 하죠. 그런데 예. 반나절 만에 들킬 거짓말을 아니 일반인도 아니고 그냥 정부 일개 부처도 아니고 대통령실 한다는 거.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최후 보루 성격이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아주 정밀하게 점검돼서 그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되치기를 어떻게 보면 당하는 거예요. 2번 만났다? 봤더니 객관적인 증거상 5번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다라고 직격해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실의 위상이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될 것인가? 송 변호사님 짚어주셨지만 이거의 확인의 당사자는 김건희 여사예요. 오빠가 누군지 명태균 씨가 그 아크로비스타에 몇 번 갔는지 제일 잘 아는 건 김건희 여사거든요. 예. 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시스템상. 물어보질 대통령실. 못한다는 거죠. 예, 거의 그냥 뭐 불가침의 영역처럼 일단 국민들한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장 변호사 이 얘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대통령실이 그동안 해온 행태를 보면 정말 반나절 만에 들통날 또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로부터 바로 이건 아니다라는 증언이 바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인 것보다도 그래서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2번을 만나냐 몇 번을 만나냐 혹은 오빠가 누구냐 이것은 사실은 일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는 계속 어떤 논란이나 의문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가에 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린 이걸 모두가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2021년 그 12월 26일에 그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말은 지금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그 3대 요구사항에서 사과 및 이제는 활동 자제도 아니죠. 활동 중단이라고 예.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 그 요구가 나오게 되었는지 이제는 뭐 국민들께서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국민의힘 정당 공당의 대변인 아닙니까? 직함이. 그러면 적어도 송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또 대선 이후에 명태균 씨는 이런 정도 역할을 했구나.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당시에 제가 경선 캠프에 소속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알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추후라도 대변인 정도 되면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선제적이고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팩트 파인딩이 필요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안 이루어졌다.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또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팩트 파인딩이 되면 국민들 앞에서 저는 선제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요. 명태균 씨는 계속 본인이 가지고 그러게요. 있는 정보나 혹은 본인의 주장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것 그리고 당장 크로스 체크나 증거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내놓을 거예요. 거기에 후행하면은요 이 대응은 전체적으로 어그러집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만약 그 과정에 위법하고 부당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걸 선제적으로 팩트 파인딩해서 해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뭘 쥐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거고 저는 성명훈 대변인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조상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도 대단히 많은 걸 이제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거를 명태균 씨는 본인이 4대의 휴대전화를 다 포렌식해냈다라고 하고 2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2천장이라고 하고요. 또 제가 이 주에 한마디로 꼽을까 좀 고민했던 말 중에 하나는 또 이런 워딩이 있었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실제로 그 업무를 하는 강혜경 씨한테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론조사를 딱 2% 정도면 이게 그래도 왜냐하면 후발주자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정치를 할지 말지 입당을 할지 말지부터 예.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여론조사를 해서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50번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49번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제치는 걸로 나왔었고 이건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게 어떤 여론을 선도하는 여론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거든요. 무슨 돌풍, 바람을 일으킬 때.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의 어떤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건 진짜 심각한 거라는 생각이 예. 들고 이거야말로 정말 수사 대상이고 월요일 날 법사위 국감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니 네. 굉장히 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돈 관련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창원지검에서 이제 세비를 반으로 이제 나눈 그 경위와 어떻게 된 부분인지에 대한 수사가 되고 있고 그 포렌식도 상당히 뭐 그렇죠.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께서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냐라고 그러니까 좀 아무튼 질책을 하기도 그 했고 돈의 흐름 관련된 수사만 있는 거지 조금 아까 우리 장 변호사가 얘기한 뭐 대선 때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거는 전혀 지금 진행은 없는 거죠. 그 중에 일부인 3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이 여론조사를 하고 그 돈을 그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못 받았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 선관위에 신고도 안 돼 있어요. 그럼 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예. 있어서 이거는 공수처에 고발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공수처까지 가 네네. 있고. 일단 이런 명태균 씨 같은 그 여론조사로 장난치는 그 음기의 정치 브로커들 단호하게 근절해야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번 주 목요일에 그 박정훈 의원이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 예. 대표 발의를 했는데 당내에서는 지금 이것을 또 명태균 방지법이 아니라 명태균 김어준 방지법으로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데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자체 조사를 했어요.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조사를 했고 10월 11일에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아침에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이걸 최초 공표를 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예.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예. 여기서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3.2%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실제 선거 결과는 22% 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가 25.2%나 차이가 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김어준 씨 회사는 누가 운영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이 이제 야권 성향의 응답자들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보수층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여론조사 용어로 하우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사전투표 첫날 아침에 딱 공표를 해요.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기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태균 같은 음기의 정치 브로커뿐만 아니라 양기의 정치 기술자도 근절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 우리 마주 앉았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다음 주 월요일의 결과를 예측 한번 해보세요. 저는 독대 결과물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빈손으로 빈손일 돌아갔다.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저는. 예. 빈손이 되면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까요? 이제 한동훈 대표도 결단을 내려야죠. 이건 특검과 당연하지만 연동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하면 8명 이상 반란해서 특검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네. 정면 충돌하게 될 거다. 최소한 적극적 스탠스를 안 취하더라도 소극적으로만 이게 표단속을 안 하더라도 이건 장담 못하는 국면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 전망은 그렇고 네. 송 변호사는 여당 대변인의 역할은 예측을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당위를 말씀드리는 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여권이 기로에 서 있는데 정말로 민심, 국민 여론, 민의에 응답하는 그런 독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금주의 뜬 인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이는 방식. 그것이 한동훈 대표 요구사항이 아니고 지금 예,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죠. 그러니까 그걸 아마 대통령이 다 받아들이게 될 거다. 아니 받아들이게 되면 제가 다음 주에 금주의 뜬 인물로 윤 대통령을 말씀드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즉각적으로 대통령실 인사 개편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의지와 능력이 단 한 번도 확인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바뀌려면 강서구청장 선거일 때 대통령이 대국민 뭐 이렇게 메시지 낼 때 하려는 국면은 너무 많은데 지금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몰랐는데 이건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요. 지금 11월 11일이 대통령 임기 딱 절반이라서 예.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큰 기대는 안 됩니다. 예. 못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은? 국민들을 위해서 탄핵은 불행한 역사니까요. 음. 이거는 저는 안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국민이 하시는 거니까 선택은. 자, 다음 주 토요일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까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원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 듣고요. 내일 뵙죠.